자, 박시전은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뭐 시대적 구분이 고전소설이지, 그지? 근데 이 박시전은 병자호란 얘기야. 병자호란 때 실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그 남한산성에서 굴욕을 당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단 말이야. 굴욕을 당했다는 게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박시전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 역사적 사실과 이 하는 고전소설 박시전은 실제 팩트는 정반대야. 이유는 뭐냐면, 실제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굴욕을 당했잖아.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치욕, 부끄러움, 그걸 문학으로 조금 뭐랄까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다가 소설에서는 허구적이니까 이렇게 내용, 팩트를 바꾸는 거란 말이야. 제목이 박시전?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박씨겠지. 지은이는 몰라. 누가 지었는지 몰라. 조선 숙종 때 얘기다. 이것도 추정이야, 추정. 숙종 때로 추정하고 있는 거야. 가상의 인물이지, 그죠? 허구적 인물. 대리만족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의 부끄러움, 참패를 좀 치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박씨라는 영웅을 떠올려서 또 대리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영웅 보통 남자인데 여자잖아, 그지? 그리고 고전소설 중에서 이렇게 전쟁 때 영웅의 활약상을 담은 소설을 군담소설이라고 불러. 특히 군담소설. 자, 여기 나온 주인공 박씨는 굉장히 영웅적 인물인 동시에 초인간적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변신, 도술 뭐 이런 것들,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존재로 나온다. 그런 인물이, 알았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남편인 이시백은 아주 평범한 인물이야. 평범한 인물. 그래서 평범한 인물이 뛰어난 여성 박씨를 만나가지고 훌륭하게 성공하는 거야. 마치 바보 온달 평강공주, 그걸 좀 떠올리게 해. 요 내용은. 알겠지? 그러면 박씨가 여잔데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은 가부장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남자 위주의 집안이 이끌어가는 게 남자란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은 거기에 부수되는 인물이고 거기에 종속된 인물이거든. 근데 주인공이 여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이 작품은 여기 지금 줄거리는 박씨가 허물을 벗는 거, 불미,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인데 그 허물 때문에, 그런데 추한 얼굴이었다가 그 허물을 딱 벗고 아름다운 미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박씨가 병자호란 때 활약하는 얘기, 그 중에서 뒷부분의 얘기야.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가족 내에서 시어머니에게 차별받는 박씨, 뭐 이런 것들 얘기해. 가부장제의 여성의 차별,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저 뒤쪽으로 가면 이 전쟁이라는 사회적 갈등, 그것에서 영웅이라는 박씨 여인이 정말 활약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인물로 등장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잠깐 볼게. 앞부분 줄거리. 조선 인조 때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 자, 이상공은 이시백의 아버지고, 그렇다면 박씨의 시아버지가 되겠지. 어려서부터 이시백이 밑줄 쳐볼까?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이 말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 전형적 인물. 고전소설에는 이렇게 주인공이, 뭐 이시백은 주인공이 아니지만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형적 인물을 말하는 거야. 특히 신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고자 청하고, 박처사는 누구냐면 박씨의 아버지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시백의 장인어른이지. 갑자기 학을 타고 금강산에서 와가지고 내 딸이 있는데 시백이하고 결혼을 좀 시키고 싶소라고 이상공을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박처사가 신비한 재주를 부리니까 그걸 감탄하고 이상공, 이시백의 아버지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시백과 박씨는 결혼하게 돼.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자 봐봐, 박씨가 용모가 천하의 박색, 박색은 더럽게 못생겼다 그런 얘기야. 얼굴이 더럽게 못생겼어. 근데 사실은 허물이 뒤집어 쓰여 있는 거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문 때문에 걸린 거야.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된 여자 박씨가 불미, 허물을 뒤집어 쓰고 박색, 진짜 더럽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멀리 있단 말이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얼굴도 마주 대하지 않아. 박씨는 이상공에게 청해가지고 뒷뜰에 피화당, 피화당이 여자들이 머무는 거처인데 이름이 참 재밌지. 피화당, 화를, 재앙을 피하는 집, 이런 뜻이 알았니? 피화당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종, 여자아인, 몸종이지, 그지? 개화와 함께 지낸다. 근데 여기 개화는 부수적 인물이지만 박시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나중에 보면 막 박씨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개화가 박씨처럼 가가지고 막 뭐 오랑캐 장수한테 호통을 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막 나와. 그래서 개화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럼 여기선 결혼하고
박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외모 때문에 대면조차 하지 않는 신랑의 외면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개와 함께 피와 당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내용이 앞부분 줄거리다. 자, 내용 보자. 전개 보고 전개.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그거를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야. 아무 일이 없어. 원래 태평성대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옛날 요순 시절이라고 그래. 요순. 중국의 요나라, 순나라, 요임금, 순임금 이때가 태평성대거든. 배부르니까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배를 퉁퉁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태평성대야.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어. 과거 시험을 났다. 시백 역시 이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야 하필 그날 박 씨는 꿈 하나를 꾸었어. 이걸 예지몽이라고 하는 거야. 앞일을 예견하는 꿈이라는 얘기야.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로는 백옥, 옥이 보석이잖아. 하얀 옥으로 만든 연정이 놓여있을 때, 연정. 우리가 붓고 씻을 때 물을 쭉 부고 먹으로다 막 갈면 거기 먹물이 생기잖아. 그 먹으러 갈 때 이렇게 먹물이 고이는데 그게 연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아니구나. 그거는 벼루라고 하는 거구나. 연정은 먹을 가려면 물을 여기다 부어야 되잖아. 그때 물 담은 그릇을 연적이라고 하는구나. 잘못 말했어. 연적이야. 연적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자, 괄호 묶어봐.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 구름을 타고 대곡경에 올라갔다. 자, 이게 과거 시험을 보기로 한 날 밤에 부인 박 씨가 꾼 꿈인데 이미 나왔어. 자, 봐봐. 연적이 청룡으로 변했다. 그리고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 여의주 동그라미. 보석에 보석. 자, 용이 승천하려면 여의주가 있어야 돼. 조건이야. 그래서 구름을 타고 백옥경.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거든. 여기서는 그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청룡으로 변해가지고 여의주를 품고 올라갔대잖아. 이 얘기는 과거에 급제한다는 거지.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라고 돼 있어. 한바탕 꿈. 이런 걸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꿈에서 이렇게 여의주를 물고 청룡이 돼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한바탕의 헛된 꿈을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남가일몽, 일장춘몽 이런 한자 성어인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지몽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에서 알려준 거야. 결국 이시백이 장원급제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느덧 동방이, 동쪽이란 얘기야,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에 연적이 놓여있는데, 이거 꿈에서 본 거지. 꿈속에서 보면 바로 그 연적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걸 고전소설의 비현실성, 비현실성을 어렵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전기성. 이상하다라는 얘기야. 고전소설의 전기성. 꿈에 나타난 것을 이 연못에서 똑같은 걸 보게 된단 말이야.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다 갖다 놓고 개화, 몸종을 불렀단 말이야. 급히 가서 서방님 이시백을 모셔오너라. 이렇게 전달한 거지. 그치? 그래서 왜 모셔올까? 그러면 이 연적은 붓글씨 쓰는데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이 연적 가지고 가시게 서방님 가서 모셔오너라.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말도 안 돼. 그 꿈이잖아. 꿈꾼 걸 갖다 나한테 주는 게 어딨어. 꿈은 꿈이지. 현실에서 꾸짖었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길에 길을 지체케 한단 말이야. 왜 사람을 불러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을 시간을 늦추느냐, 지체하게 하느냐 하면서 정색을 했단 말이야. 추상같이, 이건 가을설이라는 뜻인데 아주 날카롭다라는 뜻이야. 고함을 지르니, 가을설이는 되게 차갑거든. 차갑게라는 뜻도 있는 거야. 차갑게 고함을 지르니 개화가, 몸종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뻘쭘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개화가 가서 서방님 오시래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시간을 지체시킨다고 개화한테 큰 소리 친 거야. 그러면 오라고 갔는데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에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또 전한 거야. 근데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을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가부장제잖아. 남자의 앞길을 여자가 막다니 남자가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남성권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자가 여자를 차별했다, 억압했다, 무시했다, 뭐 그런 걸 드러내는 거야. 남존여비, 남자는 존중받고 여자는 뭐 홀대받는 걸 남존여비라고 그래. 가부장제의 남성 위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남존여비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야. 요망한 계집. 선생님 계집 욕했네요? 아니요. 옛날 말로 계집은 아내를 말하는 거야. 알았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그리고 화가 났네.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어.
괜히 개화만 맞은 거지, 그지? 개화가 돌아와 매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괄호문골래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안타까움의 눈물이야. 서방님 잘되라고 오라고 했는데 내 몸종 개화를 때렸구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남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게 바로 눈물이다. 알았지? 얼굴이 풀그락 했다 그랬어.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내가 개화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깝다. 그런 얘기지. 자기 때문에 개화가 매 맞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슬프게 탄식한 뒤에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남편한테 가서 이거 해라. 그래서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가라 글을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크게 출세하여 밑줄 쳐봐.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거든. 이거를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장원급제하는 건 입신이고 이름을 날리는 건 양명. 그래 합쳐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거야. 부모께 영광이라고 할게. 영광을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이거 전달하는 거지.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 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라고 전달한 거야. 그때 개화가 이 말을 전달하니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천천히 살펴보더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그러니까 연적이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걸 알아본 거야.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괄호문고 볼래? 마음속으로 뭘 깨달았어? 아, 지금 박씨 아내가 자기를 진짜 위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도와주겠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지난 일을 뉘우치며 자 개화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개화를 때리고 했던 것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아내에게 말을 전했다. 개화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이 이게 관대함이거든. 다 풀어 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에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쓸데없는 일이야. 나는 그 장급제하고 태평한 시절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평생을 살겠다 그런 얘기지.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제가 자 시험 문제 제목이지. 내리기를 기다렸다. 옛날에는 시험 보러 가면 제목을 딱 내리면 그거 갖고 글을 짓는 거야. 잠시 후 강구의 문동요라는 글제 시험 문제 제목이 나온 거야. 강구의 문동요.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가지고 먹을 가라. 황모무심필. 황모는 누런 털이야. 여기선 쪽제비 털이고 무심필. 그러니까 아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속이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런 털에 속이 비어있는 붓으로 반쯤 먹물을 적신 다음에 한달음 써 내려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다. 완벽한 문장이 된 거지. 제일 먼저 글을 마치고 첫 번째로 내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건 누가 합격했는지 누가 1등했는지 결과지, 그지? 잠시 후에 방이 걸렸는데 발표가 났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이라고 장원급제가 쓰여있던 거야. 그러면 장원급제가 됐네, 그지? 그러면 아내 덕분에 장원급제를 한 거랑 마찬가지야. 이윽고 춘당대는 원래 이게 정자 같은 건데 큰 대를 말하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루라 그래. 경회루 그러면 엄청 큰 거야, 알았니? 그거보다 좀 작은 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진동? 막 지진난 것처럼 울려 퍼졌대. 과장법이지, 그지? 결국은 장급제는 이시백이요 라고 큰 소리가 난 거야. 이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장급제 1등 했으니까 자 장급제한 놈 가서 인사를 해야지.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뒤 왼쪽 오른쪽에 있던 신하들 다 물리친다는 얘기는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시백 일로 와봐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자 당부에 맞았다. 뭐라고 그랬냐면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라 라고 당부한 거야. 그랬더니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서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 이건 장급제한 사람의 그 모자 있잖아. 거기에 꽃이 하나니 어사가 됐다는 징표지, 그지?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서 이게 다 장급제한 모습이라면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시백의 일행은 청색, 홍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청홍 깃발을 앞세우고 사면육각은 뭐 피리, 뭐 북장, 아무튼 여러 가지 악기, 관현악 악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사면은 있잖아. 검은고 가야금 뭐 이런 현악기고 육각은 피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울리며 장안 큰 길로 나섰다. 장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시백의 모습이다. 때는 바야흐로는 이제 막이라는 뜻이야. 춘삼월은 음력 3월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하면 뭐 4월 5월쯤 되겠지. 호시절 아주 계절이 좋아. 만물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급제한 10에게 옷 같은 얼굴 밑줄치고 옷 같은 얼굴 아주 잘생긴 얼굴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전형적 인물이지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아름다운 봄 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선처럼 아주 멋졌다 그런 얘기야. 장안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구경하면서 야 정말 얼굴도 잘생겼는데 똑똑한데 거리거리에 넘쳐 흘렀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장원급제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다 말이야. 상공은 20의 아버지 이득춘은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연고 연이라는 게 파티를 말하는 거야. 파는 끝났다고. 그러면 잔치가 끝날 때 나오는 노래겠지, 그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리고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상공이 시백과 함께 그랬어. 이시백하고 함께. 이득춘이 이시백과 아들과 함께 내당으로. 내당은 보통 여자가 거처하는 집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박씨가 있는 곳이겠지, 그지?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낯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계속 앞에서 축하연 파티를 했잖아. 잔치에 이어서 계속 즐기려고 했는데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 덕분에 아내의 꿈 그것 때문에 장원급제를 했잖아. 근데 박씨 아내가 나오질 않으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서운한 거야.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피화당이 바로 내당이지, 그지?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자, 상공은 이득춘 아버지고 부인은 이득춘의 부인이니까 엄마가 되겠지, 그지? 박씨로 말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기 부인은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뭐라냐 봐봐. 오늘 이 경사는 20의 장급제한 거잖아.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다. 아주 큰 경사란 말이야. 즐거운 일.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추한 박씨가 며느리지, 그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공은 박씨 며느리를 좀 생각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박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참 우습습니다가 그거야. 그 박씨가 며느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야. 다음,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지금 자기 부인, 그러니까 박씨의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부인, 자기 부인. 상공이 자기 부인한테 소견이 얕고 짧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더 뛰어난 덕행을 주나라 임사에 비할 것이오. 여기 지금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 그 다음에 임사, 이런 게 다 고사라고 하는 거야. 고사. 옛날에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인물들 뭐 이런 거야. 우리 가문의 과분한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는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예쁘지 않다고 해서 불미라고 그랬지, 그지?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속에 품은, 그러니까 내면이지, 내면. 박씨의 내면, 며느리의 심성, 재주 이런 거 있잖아. 재주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부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박씨 곁에는 개화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내당에 있는 거야. 피화당에 적막한 초당에 앉아 있는 박씨를 위로하고 있는 건 개화뿐이었다. 자,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 여기서 시어머니야. 아까 그 이득춘의 부인 시어머니야. 박대마저 심해. 박대라는 게 마구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홀대하다, 박대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개화가 박씨를 위로하는 거지, 그지? 집안의 크고 작은 일,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 남편이 20액이 장급제한 날에도 독수공방, 혼자서 빈방만 지키고 있는 게 독수공방이야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나도 슬픔 못 참겠어. 그러니 본인인 박씨는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 얘기야. 위로. 사람의 길흉화복, 길하고 흉하고 재앙을 받고 복을 받고 이게 길흉화복이야.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막 당하는 게 길흉화복이겠지, 그지? 하늘에 달린 것. 자, 걸어 볼까? 하늘에 달린 것. 이걸 운명론이라고 그래. 운명론.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야.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운명에 속해 있다. 운명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등장인물. 자, 그래서 개화가 위로하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건 박씨가 갖고 있는 생각이야. 그 다음에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했다는 얘기는 잡혀 지냈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혀서 지냈어. 그럼 지금 자기도 갇혀서 지낸 거잖아. 피화당에.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안여자가 돼. 안여자 누구야? 자기야.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는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정해진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운명이야.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다. 옛날에 탕왕도 그랬고 문왕도 그랬다. 공자 같은 성인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늘에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야.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 개화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말, 아까 얘기했던 말 하지도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나고 막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개화한테 얘기한 거야.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거짓 마음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우리 아씨는 대단해. 마음씨도 착하고 잘 인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시부모님을 이해한단 말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전개 2로 갈게.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제가 출가한 이후에 오랫동안 친가 소식을 알지 못했다. 자, 박씨는 시집으로 왔잖아.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야.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친아버지, 친정집을 가지를 못했어. 소식을 모르겠어.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곳에서 금강산은 수백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규중이 이제 여기 집안의 가운데 있는 여자들이 사는 이 집의 가운데 사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지. 규중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갈 수가 있겠는가? 가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은 알지만 박씨가 대답하는 거지.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봐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시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시아버지가 네 뜻이 정말 그렇다면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다 준비를 해갖고 채비를 해갖고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하면서 허락을 해줬단 말이야. 채비는 차릴 것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니. 자, 바로 볼래?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온대. 금방 갔다 올 수 있대. 이게 바로 박씨가 갖고 있는 재주며 능력이란 말이야. 보통 비현실적 요소지. 막 예를 들면 박처사가 누구냐면 박씨의 아버지거든. 친정아버지. 금강산에서 막 학을 타고 왔어. 구름 타고 가고 막 축지법으로 빨리 가고 막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다녀올 거니까 너무 채비를 차리는데 이것저것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금방 며칠 내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상공이 이득춘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을 했지만 속으로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다음날, 자, 시간의 경과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뜰에 나와 두어 걸음 걷더니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췄어. 이런 게 다 비현실적 요소. 이걸 전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전소설에 나오는 특징이야.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마법을 쓴다든지 도수를 부린다든지 환생한다든지 변신한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이런 걸 전기성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 요소라고 하는 거야. 고전소설의 특징이다.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자 처사가 이 박처사가 아버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 시집 보내서 여기는 이득춘의 집이겠지, 그지?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기구한 운명,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걱정 때문에. 왜 기박한 운명이야? 얼굴은 불미하지요. 남편의 사랑은 못 받고 있죠. 재주는 또 뛰어나지요. 근데 인정을 못 받지요. 뭐 이런 거야. 하지만 이는 하늘이 메인 바요. 또 나왔네. 이것도 운명론이지. 하늘의 메인 바.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한다. 아까 위에서 나온 박씨가 얘기한 것처럼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너의 애군, 재앙이지, 재앙. 다 하였대. 이제 끝난 거야. 그 저주가 뭐였지? 얼굴에 허물이었지, 허물. 불미스러운 얼굴이었지. 그러니까 애군이 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 허물이 다 싹 벗겨져 알았니? 나중에? 그리고 진짜 본래 아름다운 얼굴이 딱 나타난단 말이야. 애군이 다 했대. 앞으로는 네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히 펼쳐질 거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박씨는 금강산에 며칠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아까 얘기했던 전기성, 비현실적인 요소란 말이야. 그 길로 상공 시아버지를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이 깜짝 놀라. 그리고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네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너 그렇게 금방 갔다 올 줄 몰랐어. 야, 귀신도 너의 능력을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 친정아버지 박처사, 네 아버님은 편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직 한결같으십니다. 그대로란 얘기고,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 시댁으로, 지금 여기 이제 피화당 있는데 그지? 이득춘의 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이득춘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박씨의 아버지, 친정아버지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시간이 또 경과된 거야.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서 박처사, 박씨의 친정아버지를 기다렸다. 오래잖아 오색 구름이 또 나왔어. 이거 비현실 쪽에서 또 나온 거야. 자, 오래잖아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면서 맑은 옥비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구름 바뀌면 저 멀리서 들어온 거잖아. 이건 일종의 비현실도 되고요. 배경이. 그 다음에 박처사 같은 도인이 나타나기 전에 약간 좀 신비롭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야.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까 한 신선이, 누구야? 박처사지. 백합 하얀 학을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어. 비현실 쪽에서 아까 나왔었지, 그지? 지금 박씨가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한 것도 비현실, 여기서 학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온 것도 비현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하는 거지. 정중하게 뜰 아래 내려가서 처사를 정중하게 맞았다. 시백은 누구야? 이러면 아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사위겠지, 사위.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장인어른을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의 손을 잡고, 상공 이득춘이니까 사돈이지, 사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뭘까? 장엄묵지한 거. 영랑 밑줄 치고, 영랑은 남의 자식을 높여 부를 때, 특히 아들을 높여 부르는 거야. 영랑, 영식. 그리고 참고로 하면 딸을 높여 부르는 건 영애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여기서는 지금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그러니까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을 높여 부른 거야. 알았니?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 같은 경사는 탓이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금강산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한동안 못 만났으니까 회포를 푸는 거야. 불었다.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에 상공이, 자, 이득춘이 어두운 낯빛으로 박처사에게 말했어.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은 여기서 박처사를 보니까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눈치를 채야 돼. 반가운 건 늘 반가운 거고, 죄송한 건 뭘까? 그러면 며느리 박씨, 박씨 있잖아. 박씨를 시아버지 입장에서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게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랬더니, 자,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 접해. 그걸 보면서 야단치고 말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 박처사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아들 이시백이 박씨, 그러니까 박처사의 딸 박씨를 하고 금슬이 좋지 않은 거, 이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슬이라는 게 부부간에 사랑인데 그게 깊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미안하게 얘기하는 거야.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라고.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하시고 지금까지 슬하는 무릎 아래 곁이라고 하는데 곁에 두셨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죄송하다니요. 그런 말은 제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박처사가 얘기했단 말이야. 겸손하게 얘기했네. 그지? 자,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이거 비범하다는 거지. 그지? 보통 며느리가 아니야.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외롭고 힘든데 시아버지로서 잘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게 죄송할 따름이다. 그랬더니, 자, 박처사. 사람의 팔자와 기룡화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박처사, 박씨 모두 운명론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까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후에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손님 맞이한 거야.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라 앉혔어. 너의 애군이 이제 다 끝났어. 너의 얼굴에 덮여있던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그랬더니 이제 벗을 때가 됐다는 얘기야.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했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운 거야.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이라는 게 상자인데 뚜껑 있는 상자야. 함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소중하게 넣어두어라. 보관해라. 그런 얘기야.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답 정겨운 얘기를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공 이득춘에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구하고 문 밖에 나가서 박처사 잘 가시오라고 상공이 전송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그랬더니 상공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요? 또 만나면 되는데 이게 끝이라니?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이 세상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박처사가 지금 영원한 이별을 이야기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처사 박처사 학을 타고 이거 봐. 이런 건 다 비현실이라고 했지 아까 전기성.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오색 구름 맺히며 나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거쳤는데 처사가 간 곳이 보이지가 않아. 순간 싹 없어진 거예요. 그날 밤 박씨의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 아버지한테 배운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이것도 전기성이야.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어. 지금 이제 허물을 벗은 상태야.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가인이래. 가인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절세가인이라는 게 이 세상하고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 절세가인이란 말이야. 방 안에 앉아있다. 누구? 허물 벗은 박씨야.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끝이 없대. 그 태도는 너무나 기이했다. 이상해. 월궁항아. 자, 달나라의 그 선녀 항아 있어. 무산선녀. 이거는 이제 옥황상제 옆에서 시중드는 선녀야. 다 아름다움의 대명사란 말이야. 라도 따르지 못할 듯 했고 그거보다 더 예뻐. 서시, 양귀비 모두 미모로다가 유명한 중국의 서시하고 양귀비 미치지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서시도 그렇고 양귀비도 그렇고 이 박씨를 따라올 수가 없어. 월궁항아 무산선녀도 못 따라와. 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앉아있는 거 그게 허물 벗은 박씨였어. 원래 이렇게 예뻤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중간 부분 줄거리.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갔지. 병조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아까 장급자하고 병조판서 갔어.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의 배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한다. 자,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을 같이 물리쳐줬거든. 그러니까 가달이 없어지니까 청나라가 점점 번성해지더니 이제는 자기를 도왔던 조선을 침략한 거야. 의리가 없는 놈이지, 그지? 자,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 왜냐면 임경업이 무서워가지고 의지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동쪽으로 돌아서 왔단 말이야. 자, 청나라의 용골대, 용울대 형제야.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 손이 묶여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속수무책이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 참패했다는 얘기지. 임금은 저기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다. 결국 항복하고 굴욕을 당한단 말이야. 박씨는 피하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가 죽은 거야 박씨한테. 그럼 용골대는 박씨를 죽여야 되겠지, 그지? 왜? 동생이 원수니까. 병자호란 때 있잖아. 생각해봐. 박씨가 어떻게 용울대를 죽여? 실제 팩트는 아니란 말이야. 맨날 얘기하지만 문학은 여기의 내용은 다른 거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문학으로다가 역사적 사실의 부끄러움, 치욕을 좀 씻고자 하는 대리만족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야. 실제로는 용골대를 죽이다니 말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용골대는 항복문서를 받아가지고 한양성내로 들어왔다. 항복문서 누가 써준 거야? 남한산성의 인조가 써준 거지.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어. 용장군, 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누가? 용골대가 이 여자 누구야? 박씨야, 그지? 이 말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하면서 내 이미 조선의 왕의 항복문서를 받았거늘. 남한산성 가서 조선 청나라에 굴복한 거지. 누가 감히 내 아우 용울대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용울대 내 동생을 죽인 그 여자의 집으로 가자. 서리빨같이 날카로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 이득춘의 집이겠지, 이제 집에 이르니 후원나무 위에 용울대의 머리가 걸려져 있어. 일부러 걸어놓은 거야. 자극받으라고, 더 성질내라고. 더 화가 나면 어떻게 돼?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합리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동생의 그 머리를 갖다가 잘 보이는 용골대 머리를 걸어놓은 거야.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하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았단 말이야. 왜냐면 피하당에 있잖아.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있어.
그러면 잘못하면 매복하고 있으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지 모를 것 같으니까 도원수 한유가 딱 막은 거야. 알았어? 장군 잠시 분노를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 피화당에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넘쳐. 저 뒤에 누가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라니. 옛날 제갈공명의 팔문금 사진, 팔문금 사진. 진이라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싸울 때 진법을 말하는 거야. 뱀사자를 썼으니까 뱀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팔문금사진, 그 다음에 사마양조의 오행금사진. 그러면 생각해봐. 뱀이 뭐야? 뱀은 이렇게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피화당 들어갈 때 뱀처럼 쭉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매복해 있다가 다 일시에 다 죽게 되니까. 함부로 들어갔다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 용을때는 위험한 것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우습게 보고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로 원망하고 있어. 그건 용을때 그 사람이 너무 경솔해서 죽은 거야. 장군도 옛날 육손 6개의 손가락 육손. 이게 이제 오나라 장수인데 나라를 지켰던 육손이 어복포에서, 포니까 이거는 나루토 같은 거야.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여기서 박씨란 말이야. 그리고 육손은 오나라를 구한 장군인데 여기서는 용골대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용골대가 들어가서 제갈공명 박씨한테 갇혀가지고 고생하던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알았니?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해서 단념하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단념을 어떻게 해? 오행금사진, 그 다음에 팔문금사진. 옛날에 유명한 고사들을 다 얘기하고 인물들 얘기하면서 잘못하면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야. 용골대를. 한유가.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어. 이 말은 한유 말이 맞는 것 같아. 잘못 들었다는 용골대처럼 죽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울대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이오? 그랬더니 만리타국, 여기 조선이겠지, 그지? 만리타국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 큰 일을 이루었지만 이건 조선을 점령한 거지. 항복문서를 받아낸 거지. 동생을 죽인 원수, 이 여자를 복수하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동생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아무리 조선의 항복문서를 받아 큰 일을 이루었지만 내 동생 죽은 것도 아주 슬픈 일이야. 심각한 일이라고 그 얘기한 거야. 내가 잠시에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너도 죽을 수 있어.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잠깐 진정하고, 자, 마음의 안정 진정,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다시 재차 말리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어. 도대체 저 여자의 신기한 재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가지고 이제 임금의 항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나는 겁내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알았니? 여기 지금 살펴보도록 하지요는 용골대한테 저 여자의 재주를 살펴보라고 한 거고, 그랬는데 이 용골대가 무모하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난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낸 것도 없다.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급하다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유가 가수 없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봤다. 비록 억만대병을 몰아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물며 저 높은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용골대 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억만대병이 와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너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 용골대도 그렇게 죽었거든.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 와, 자존심까지 긁어놓네. 그랬더니 머쓱해진 용골대가, 머쓱해진 밑줄 쳐봐. 왜 머쓱해? 한유 말이면 말마다 다 옳은 얘기야. 정확한 얘기야. 그랬더니 용골대가 머쓱해져가지고 용골대가 감히 피하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군사들만 다 그쳤어.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나무에다 불 놓으라고. 그러면 불이 막 번지면 뛰어나올 거 아니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야. 용골대의 명령의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어. 그러자 갑자기 오색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다 비현실적이었어. 그지? 박씨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무가 군사로 변해.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에 진동했대. 천지 하늘과 땅 진동했대. 쿵쿵 울렸대. 이런 걸 과장법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천지가 울려? 말도 안 되지. 과장. 수많은 용과 호랑이, 이거 다 박씨가 만든 거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고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어. 다 박씨가 재주를 부린 거야. 비용화 능력. 하늘에서는 신장은 뭐 절에 가면 있잖아. 사대천왕 뭐 이런 큰 조각 있잖아요. 아주 큰 장군들 있잖아.
하늘나라 장군들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다 누가 시킨 거야? 박씨가 비범한 능력으로 주문해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여기까지가 전기성 비현실적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줬다. 자, 그 다음에 사면의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누구 울음소리야? 이거 용골대 부하들이야. 그러니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고 과장이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산과 시냇물이 다 무너지진 않지. 그런 거 갖다 따니까 직유법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과장법이지.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에 누구야? 박씨가 보낸 신장의 호령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밟혀 죽은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수많은 군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용골대 청나라 오랑캐 군사들이 막 죽어나가네. 누구 때문에? 박씨의 비범한 능력으로 나타난 신장한테 밟혀 죽었네? 통쾌하네. 왜? 실제는 우리가 굴욕을 당했잖아. 근데 소설에서는 야, 청나라 오랑캐 별거 아니네. 다 죽었어. 알았냐?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는 거. 후퇴하니까 사라진 거야.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다시 어두워지면 또 나서 비현실적으로서 날씨까지 막 조절을 한단 말이야. 어두워지더니 구름 한 개 자욱하여 지척 바로 옆에 손 이렇게 가리키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이것도 다 박씨의 비범한 능력, 고전소설의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란 말이야. 상황이 이렇게 이쯤 되자 용골대는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탄식하는 것뿐이었다.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왔다. 누굴까? 박씨일까? 개활까? 자, 어리석은 용골대야. 내 동생 용골대가 내 칼에 논란 혼이 되었다. 논란 혼이 됐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야.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라고 나무 사이에 한 여자가 나왔어.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군이지 자기를 희롱하느냐? 불행하게도 내 동생은 너의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복문서 항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을 먹었으니까 조선인들 모두 청나라 사람이니까 같은 백성이다.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이렇게 여자를 무시했단 말이야. 당시 살려둬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라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용골대의 말을 통해서 당시 사회도 느낄 수 있어. 자, 개화가 된 척도 하지 않고, 개화였네 박씨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골대의 머리만 가리키며 조롱을 했어. 이 얘기는 용골대가 흥분하길 바라는 거야. 분노하길 바라는 거야. 자, 나는 충렬부인 누군데? 박씨지. 시비 몸종 여자 몸종 개화다.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불쌍한 놈이구나. 내 동생 용골대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분통해야 하느냐? 참으로 불쌍한 놈이려다 가련한 놈이다. 너 동생 죽었지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야.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쇠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다. 외전이 이게 원래 애기살이라고 해서 조그만 화살을 쏜 거야. 하지만 개화를 마치는 거냐. 여섯 일곱 걸음 앞에 가서 개화 앞에서 뚝 떨어진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어. 모든 군사는 한꺼번에 화살을 쏴라. 그랬더니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화살을 쐈어.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어.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용골대가 가슴이 답답하다니까 화가 막 몹시 난 거지, 그지?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 원래 여기가 악인이지, 그지? 김자점을 불렀다.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다. 항복했으니까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저 팔문금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라고 김자점을 협박한단 말이야.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김자점이 겁을 먹고 대답했어.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다. 따르겠다.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가지고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문금사진을 내었었다. 자, 그러면 여기 팔문금사진 같은 거는 아까도 나왔던 거, 이건 박씨가 한 전법이야. 청나라 오랑캐에 대비해서 팔문금사진 이렇게 뱀처럼 길게 진영을 짠 거지, 그치?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더니 100여 기나 되는 늪이 되었어. 그렇게 되어 있다가 싹 바뀐 거지. 갑작스러운 일을 당황하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가지고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을 못을 파괴한 뒤 연못을 화약을 묻었다. 자, 화약을 터뜨려서 없애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너희가 아무리 1000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오늘에야 어찌 살기를 바라는, 이제 오늘 죽을 거다. 목숨이 약했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피하단을 향해서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 흐를 뿐 대답이 없어.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순식간에 불을 지르니
자, 아까 못을 파고 화약을 묻었으니까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대. 과장, 지규,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에 가득 메웠다. 화약이 막 터지기 직전이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절정이니까 절정은 다음에. 절정으로 갈게. 절정. 자, 이때 이제 막 화살 날라오고 막 그럴 때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발은 이렇게 문 앞에 뭐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출입구에 이렇게 구슬로 다 이렇게 가려놓은 거 있잖아. 쭉 내려온 거. 그 발을 걷고 나와가지고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부채로다가 살살살살 붙이니까 뒤에 봐봐. 그러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었다. 화약 터뜨려서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불기운이 옥화선을 쥐고 살살살살 흔드니까 오랑캐 쪽으로 가버린 거야.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에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화약을 불을 붙여갖고 터뜨려가지고 자 피하당해서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오히려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와가지고 옥화선 부채로 싹 붙였더니 그 불길이 오히려 오랑캐 쪽으로 가. 당황해가지고 서로 무왕장하다가 밟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순식간에 피하당 근처는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원래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엉망진창을 말하는 거지. 그치? 원래 아수라가 인도의 신이야 알았니? 용골 때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크게 놀란 이유가 뭐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피하당에서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길이 자신한테 오니까 야 자기 부하들이 다 밟혀 죽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야.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자, 한 번의 싸움이 뭐야? 조선에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서 항복 문서를 받았잖아. 이미 큰 공을 세웠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야 이놈아. 지금 박씨가 용골대한테 얘기하는 거야.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자, 이 부분은 용골대가 스스로 하는 얘기였네. 독백하듯이. 괜히 항복문서를 받았으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만족하고 갈걸. 동생 죽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여자한테 하다가 계집한테 시험하다가 아까운 우리 군사들 그러니까 부하들만 다 죽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하고 끊어지는 아픔, 고통,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없지 그지. 이렇게 절통한 일은 이런 일밖에 없겠지. 자, 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이라는 얘기지.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쟁터야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간절하게 7년 가뭄이 들었어. 비가 언제 오지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 거지.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얼굴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럼 결국은 박씨의 비범한 능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부딪혀봐야 확실히 이길 수는 없거든. 포기 상태인데 돌아가자니까 살 길을 찾은 듯 안도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놓는다는 얘기지.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그래도 살 길이 생겼네. 도망가면 되니까.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 세자, 대군을 모시고 남한산성에서 항복문서를 갖고 데리고 온 거야. 볼모로 데려가는 거지. 데려가서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이 세자며 왕비며 다 죽인다. 그리고 협박하려고 데려가는 거야. 응?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그러면 자기 동생 복수는 단념했다 그런 얘기지.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장안을 진동시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랑캐에 잡혀가는 게 왕비, 세자, 대군 말고 조선 백성들도 수없이 잡혀가고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대.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어.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니. 자, 조선의 운수가 사납다는 얘기는 도와줬더니 이놈들이 배신하고 쳐들어왔잖아. 은혜, 이거는 가달국을 청나라 이 오랑캐가 가달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준 거잖아.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실제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너희를 몰살시킬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데려갔지 근데 실제로는.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비웃은 거야.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의 왕의 항복문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데려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가소롭게.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왕비를 데려가겠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한 번 더 너네들을 골탕 먹이겠다. 힘들게 하겠다. 물리치겠다. 뭐 이런 얘기야. 개화가 주문을 외웠어. 이번엔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의 무지개가 일어났대. 또 나왔죠. 비현실 쪽에서 전기 있어. 말도 안 돼. 그지? 모진 비가 하늘을 전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어.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 거야.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에 흰 눈이 날리고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됐어. 이게 주문 때문이야. 그제야 올 때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어. 저 박씨가 시킨 대로 왕비는 두고 갈 걸. 잘못했다. 뭐 이런 거야.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 같은 사람이라고 할게. 당연히 박씨고 신이 있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당초에 우리 왕비라 했으니까 청나라 왕비를 말하는 거야. 20에게 후원을 넘지 말라 그랬어.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가지고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왕비는 두고 갈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용골대가 갑자기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했어. 살려만 주신다면. 그러면 용골대가 청나라 오랑캐 장수거든. 얘가 무릎 꿇고 사죄하잖아. 빌잖아. 실제는 아니잖아. 이게 문학에서 말하는 허구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끄러움 치욕을 치유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팩트하고 전혀 다른 거. 소장은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거야. 박씨한테 천하를 두루 돌아다닌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누구한테 항복한 적은 없단 말이야. 처음 꿇는 거야. 이제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령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살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무수히 예언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이 가렸던 걸 탁 치면서 나왔어.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무서운 얘기지. 모두 죽이려 했었다. 원래 계획은. 하지만 내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실제로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게 어딨어. 자, 병자호란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용서해 주는 거야. 목숨을 살려주는 거야. 너의 목숨은 박씨 조선인에 달려있는 거야. 이런 거야.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역시 운명론적 가치관 거역하지는 못하겠다. 그거는 하늘의 운명이라면 그건 거역 못하겠다. 하지만 왕비는 두고 가라. 부디 조심하여 세자와 대군을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아까 나왔던 있지?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들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다음에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지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럴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복수할 수 있으면 하지. 왜 살려서 보내냐고. 자,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왜 그러지 알아? 다 오랑캐 없앨 수 있는데 안 없앴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만약에 없앤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약간의 팩트, 역사적 사실 그거는 지켜가면서 중간중간에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싹싹 집어넣은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대. 야, 뛰어난 능력, 비범한 능력. 부디 내 말을 명심해라. 마음속에 새겨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린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의 아우의 머리,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또 고사야. 지백의 머리에 오치를 해서 두고 진양성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자, 그러면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면 우리가 당했던 치욕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 용울대의 머리를 보면서 청나라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치욕, 굴욕을 당했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걸 쳐다보면서 남한산성에서 당했던 그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치욕을 잊지 않겠다.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 용울대의 머리를 보면서 우리 분을 좀 사귀겠다라니. 아무리 애걸해도 그렇게 너 동생 머리는 내어줄 수 없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용울대는 그저 용울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 동생 죽었는데 머리를 두고 가야 돼.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일로 와봐.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인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 얘네들이 무서워서 돌아갔는데. 의주. 여기 인경업이 있으니까 저쪽 동쪽으로 해서 돌아왔잖아. 그만큼 병자호란 때 이 박씨전에서는 인경업과 박씨가 비범한 능력으로 청나라 오랑캐들을 다 물리친단 말이야. 얘를 자 용골대한테 가랬어.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항서 항복문서.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항복했는데.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사실 있잖아. 거기 가면 인경업 장군이 이 용골대를 없애버릴 거야.
근데 용골 때는 이미 항복했으니까 끝났는데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박씨가 세운 계획은 용골 때를 임경업에 보내서 임경업이 용골 때를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진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 장졸들에게 나눠준 뒤 세자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자, 청나라 길로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왜? 전쟁에 볼모로 끌려가는 거니까. 이제 가서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말이 타국에 잡혀가는가? 그러니까 박씨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기들하고. 박씨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왜 잡혀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니 죽을지 살지 몰라. 여느 때 고국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고국산천이니까 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씨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어.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세상 사는 곧 고진감래, 곧 고진감래, 곧 승계 다하면 단계 온다 이런 뜻이야. 고통,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끌려가니까 고생이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흥진비례, 흥하면 흥하는 자에다 다할 진짜. 흥이 다하면 비, 슬픈 게 온다. 즐거운 일 다음엔 슬픈 일 온다. 알았니? 그러면 슬픈 일 다음에는 즐거운 일이 오겠지. 지금 고통과 슬픔이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이.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약한 거지. 그치? 미래를 보는 거야. 무슨 예지력까지 있어.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끌려가는 거 몸성이 지내서 3년 뒤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위로했단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들이 울며 불며 오랑캐들을 따라갔다.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누가? 작가가. 이걸 바로 묶어봐. 아주 중요한 거. 고전소설의 특징.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이게 작가가 등장인물에 대한 해석평가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내용 속에 개입해서 배경, 사건, 인물, 뭐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 평가, 결론 내리면 그걸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한다. 이 부분이 바로 부인들을 보고 차마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평가한 거니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요 줄이 용골 때는 포로와 군사들을 건드리고 의기양양 의지로 임경업이 있는 의지로 나아갔다. 복소리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에 해가 그 빛을 잃을 정도야. 야, 당당하게 한 거지. 한편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사의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의주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용골대가 자기 부하들 일행을 데리고 딱 만나게 된 거야. 임경업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자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경업은 비호 나르는 호랑이같이 비유적 표현이고 날쌔게 달려들어 선봉의 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물리쳤다.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이출처 가을바람에 낙엽 치듯 이 취기법이야. 그냥 가을바람에 낙엽이 어떻게 돼? 후두둑 떨어지잖아. 한유와 용골 때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 임경업을 만나고 가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알아듣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리고 도망가야 되겠지. 부인이 의주로 가가지고 임경업을 보라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당해버렸네. 용골 때가 하늘을 우러러 내가 왜 극계에 넘어갔을까 이렇게 탄식했어. 경업이 한 칼에 적진에 장졸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딱 치려고 하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왕의 항복문서를 경업에게 보였다. 너네 왕이 우리한테 항복했어. 항서를 뜯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했어. 지금 임금이 항복했으니까 자기가 싸울 명분이 없다. 슬프다. 조정에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여기 소인은 뭐야? 간신지. 여기 아까 나왔던 악인 김자정 같은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용골대한테 아부한 놈, 간신. 하늘은 어찌 이리 무심하단 말인가. 마음이 있다면 이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돼서는 안 되는데.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들었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냐. 이제 다 가서 다 도와줬단 말이야. 알았니? 가달이 침략했을 때도 가가지고 도와줬잖아. 그치?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하늘의 뜻이 뭔데? 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배반하면 안 되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시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분노. 은혜를 모르는 놈에 대한 분노지. 그치? 임경업의 분노.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렇게 된 거. 이것도 운명론이잖아.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늘이 정했다고. 그러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왕이 항복했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항복했으니까 아들은 따라가야지. 그치?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라 오랑캐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겨우겨우 돌아갔다. 자, 결말 이 부분 줄거리 마무리야. 조정에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러니까 이 패한 이유가 박씨 같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 여자이지만 그 말을 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처참하게 지진 않았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한 거면 여성차별이고, 여성차별이라는 건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었을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자의 말이니까 안 따랐으면. 그녀에게 정열부인이라는 호칭을 내린단 말이야.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퍼지고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리는데 마지막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전쟁에서 졌는데 행복한 결말은 이상하잖아. 근데 전쟁에서 여기서 졌지만, 사실은 졌지만 여기서는 좀 복수하고 약간 자존심을 세웠잖아. 그래서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야. 자, 이게 교과서에 나온 박시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 시대상으로 보면 고전소설, 옛날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전쟁 얘기지, 전쟁소설. 전쟁의 활약한 영웅이지, 그럼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영웅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 이걸 전기적이라고 그래. 전기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시대적 배경이 딱 정해져 있어. 조선 후기 병자호란 때. 이건 팩트야, 팩트.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난 일은 문학적인 허구성, 가짜로 꾸며낸 부분들도 있다. 사실도 있지만, 알았니? 자, 이 소설은 고전소설하고 좀 다른 거, 일반적인 고전소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영웅적인 여성 주인공이 나온다는 거. 보통 다른 고전소설은 남성이고 영웅은 남성이고, 알았니? 이건 여성이야. 그러면서 여성이 뛰어나다, 근데 인정을 못 받아. 그럼 남성 위주의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다음에 허구적 인물이 나왔지만 실존 인물도 등장한다.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실제 역사적 패배를 갖다가 내용상 복수하고 승리하는 것을 바꿨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욕, 부끄러움, 이거를 문학으로다가 역사의 치욕을 문학으로 약간 보상받고자 하는 당대 민중, 그러니까 당대 백성들의 심리가 반영됐다. 소망이 반영된 소설이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박시전이야.